네. 근데 저는 2023년 4년부터 이제 대북 송금 보도했는데 이게 아직도 이렇게 안 끝나서 결국에 국정조사까지 하고 결국에는 국정조사 마치고 반드시 특검을 해서 조작 불법 수사한 검사들을 처벌해야만 검찰 개혁이 완성된다. 그렇습니다. 이게 진정한 인구의 시간이에요. 네. 이런 얘기하면 나른해 합니다, 검사님은. 나른해. 이런 얘기하면 특이하십니다. 이거는 그냥 검찰의 부패 이야기가 아니라 그게 다 우리의 민주주의와 다 연결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시스템. 예. 아니, 시스템이 아니고 이놈아. 그냥 기계적으로 말하지 말고 차기 가장 유력한 대권 주자를 주저앉히려고 했던 사건이야. 그냥 기계적으로 답하지 말고 이놈아. 죄송합니다. 자식이. 왜 이렇게 말을 해요? 주식 때문에 컨디션 안 좋다니까 좀 감안했어요. 방송에 반영되잖아. 아니. 맞잖아. 오늘 또 화내잖아요. 아니야. 난 이상하게 이것만 다루면 좀 약간 올라오는 그건 것 맞습니다. 같아. 그건 맞습니다. 좀 평정심으로 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논란의 인물이 매블쇼를 찾았습니다. 저는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서민석 변호사에 대한 평가 저는 지금은 유보하겠다. 늘 난 이게 말씀하셨죠. 본질 아니다. 그런 이야기를 누차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이화영 부지사의 변호를 맡다가 잘린 판사 출신 변호사 서민석 변호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논란의 인물 서민석입니다. 네. 우리 변호사님 관련해가지고 매불쇼에서도 아주 강력히 제가 비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주 서운하게 봤습니다. 다 지켜보셨죠? 네. 그 비판에 대해서는 서운하게 봤다는 것은 이제 억울한 점이 있다는 얘기처럼 들립니다만 저희는 사실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변호사님에 대한 평가는 나는 지금은 본질이 아니까 유보하겠다는 입장이에요. 특히나 우리 변호사님이 이번에 지방선거에 이제 출마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더 악용해가지고 본질을 흐리려는 세력들이 지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아주 미치겠어요. 좀 말씀드렸답니까? 또 하면은 이 세탁소 얘기 또 올라오거든요. 답답하시겠지만 일단 우리가 본질에 좀 집중하고 헤어질 때 시간을 좀 드리는 걸로 가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가 이제 또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박상용이는 제 목에 칼이 들어와도 매불쇼에 섭외하지 않습니다. 저는 더 이상 박상용이의 이야기가 궁금한 게 없어요.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너무나 많은 물증들이 나오고 있어요. 내가 판단이 끝냈어요. 더 무슨 자료가 필요한가 싶을 정도예요. 박상용이가 여기저기 방송에 너무 많이 나오는데 미디어 비평 전문 기자로서 그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진짜 박상용에 대해서 들을 얘기가 뭐가 있습니까? 저는 이미 없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검사 말고 다른 일반 공무원들 같았으면은 지금 이렇게 방송 출연하는 게 가능한 일일까? 아마 인사 조처가 됐거나 최소한 직무배제 대기발령 조처 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도 지금 검사들에 대한 특혜가 너무 한국에서 횡행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아니 뭐 들을 얘기가 뭐가 있냐는 거야. 뭐가 더 필요해? 다 나왔는데. 아니 이제 본인이 수사한 거니까 본인의 이제 수사한 내용에 대해서는 반박을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 언론도 그렇게 써야 되는데 아까 오늘 보니까 장르만 여의도에 나와서 얘기를 하던데 자기는 자기가 그 수사한 것에 대해서만 이야기한다라고 하던데 박상용이 TV조선 류병수의 강펀치인가 거기 나가서 자기 수사에 대해서만 얘기했습니까? 민주당의 공소취소 모임에 대해서 평가하고 맞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당당하면 재판받으라고 하고 그렇습니다. 정치평론가 아니면 자기 그 뭐 총선 출마사처럼 얘기를 하잖아요. 사실상 국민의힘과 같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오늘 돌연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던데 말씀하셨듯이 그 사람에게 이렇게 한 시간씩 줄 건 아니죠. 그냥 거기에 대해서 당신의 입장을 달라라고 하고 보니까 KBS 9시 뉴스 보도한 기자를 뭐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고소했어요. 근데 그 근거가 어제 MBC 보도예요. 근데 두 보도 다 박상용에 대해서 비판하는 논조의 보도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 그걸 녹취록을 뭐 짜깁기 했다 뭐 이런 거더라고요. 정말 이걸 언제까지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지 너무나 저는 고통스럽습니다. 자, 오늘은 또 새로운 녹취가 하나 이제 공개가 될 텐데요. 우리 또 최영진을 위해서 잠깐 정리를 하고 녹취록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차기 대선 주자 이재명을 크게 세 가지 방법으로 제거하려고 했던 거야. 요게 본질이야. 첫 번째가 이따가도 다루겠습니다만 이재명 조폭 연루. 요걸로 잡아 넣으려고 했어.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가 지금 이제 다룰 대북 송금. 세 번째가 그걸로 또 안 되니까 세 번째가 대장동. 크게 보면 요런 세 가지로 차기 유력 대권 주자를 제거하려고 했던 거야. 그러니까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야, 이 사건은. 됐죠? 자, 그러면
조폭 사건은 잠시 후에 저희가 들여다보기로 하고 먼저 대북 송금 조작 수사 관련한 이야기부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용 검사가요, 이해찬 총리 수사로 압박하는 내용이 담긴 통화 녹취가 오늘 풀로 새롭게 또 여러분께 전달됩니다. 예. 2023년 5월 25일 박상용 검사와 이화영 부지사의 변호인 서민석 변호사와 통화하는 내용입니다. 함께 듣겠습니다. 지금 아마 이제 이분 걱정은 자기가 신경 변화를 했을 때, 그러니까 자기가 완전히 그냥 자폭하고 나는 죽는다라는 걸로 가지 않고 갔을 때 민주당에서 자기가 이제 배신자로 찍히는 게 아마 제일 괴로울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그 부분에 관해서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볼게요. 예, 그러니까 그것도 뭐 저희가 사실은 이제 아마 부지사는 그 생각은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차라리 검찰에서 이런 국정원 문건이 나와서 그 부분을 자백 안 할 수가 없다. 그리고 아마 저희 사모님한테는 그런 취지로 얘기를 했나 모양이더라고요. 그 뭐 이해찬 대표 지키려면 이거 하는 수밖에 없다. 그리고 저기 이해찬 대표 그 부분이 뭐냐 하면 동평이라고 저기 있고 그다음에 그 진미 8억 원 있지 않습니까? 거기 그 이해찬 대표 사무실 비용을 한 달에 한 2천 얼마씩 김성태가 대줬다는 거거든요. 김성태가 대줬다는 거예요? 장영태가 아니고? 장영태도 돈을 그건 그냥 후원금 낸 거 아니? 예, 장영태도 돈을 꽤 줬고요. 동시에 그리고 무슨 어떤 뭐 사무실도 저기 어떤 집도 하나 잡아줬고 그 다음에 김성태도 한 달에 2천만 원 이상씩은 계속 줬다는. 그 얘기는 내가 처음 듣는데. 예, 그거는 아마 잘 모르실 겁니다. 저희가 그거는 뭐 특별하게 한데 그거는 순수히 이해찬 씨 그 대표 퇴임하시고 나서 돈을 줬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건 싹 묻는다. 예.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냐면 그 돈이 실제로 다 이해찬한테 간 게 아니라 약간 그 사무실을 썼는데 그 사무실이 이재명 선거 캠프 비슷하게 약간 유사기간 비슷하게 운영된 것 같아요. 그 선거 때 거기서 임명장 받았다는 사람도 너무 많고, 예, 그리고 실제로 그 동평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보면 완전히 이재명 그 선거 그 내용이 너무 많고. 그럼 그게 정치자금법이다 이건가요? 정치자금 위반 충분히 될 수 있고 이게 나오면 지금 돈봉투도 문제인데 이거까지 나오면 당연히 엉망진창이 되겠죠. 근데 그거 부분에 대해서 아직 그렇게 수사가 많이 진행된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 그걸 우려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이해찬도 이해찬이지만 또 결국에는 이재명으로 가게 되고 그게 결국에는 민주당으로 가게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복합관계가 있는데 알겠습니다. 이거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 민주당 쪽하고는 내가 아는 사람이 전혀 없기 때문에 예. 민주당 쪽 얘기를 들어볼 마음 좋겠지만은 그 설주한 변호사가 민주당 사람이니까요. 그 근데 사람... 그래 내가 일부러 그쪽하고는 연락을 안 해요. 설주한 변호사 내가 알지도 못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내일 근데 일단 좀... 오긴 하는데 그거는 뭐 부장께서 보시든 안 보시든 그거는 그래서 하여간 내가 민주당 입장이 어떻고 민주당과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처지는 아니고요. 예. 일단 본인과 가족 그 얘기만 좀 들어볼게요. 예, 그 저희 부장님께서 지금 뭐 사실 부지사 믿는 사람 부장님밖에 없었어요. 부장님께서 와주셔서 조금 뭐 솔루션을 제시해 주신다면 사실 저희도 힘들고 지금 부지사도 힘들고 이걸 중재해줄 사람이 없는 거거든요. 네, 요거 하나 좀 바로잡을 게 있는데요. 2023년 5월입니다. 이거 실수가 있었는데요. 2025년으로 표기가 돼 있는데 2023년 통화 내용입니다. 네. 이화영 부지사의 거짓 진술이 필요하다 보니까 이해찬 총리 관련한 수사를 진행하려고 했던 것 아닌가. 예, 그런 정황이 담긴 통화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 당시 변호인이었던 서민석 변호사도 이 얘기를 처음 듣는 것 같네요. 예, 그 이해찬 전 총리와 관련된 동북아 평화경제협회에 대한 수사를 한다는 얘기는 들었는데요. 김성태 씨가 그 동평에 뭐 돈을 줬다 이런 얘기는 이제 저도 처음 듣는 거거든요. 네. 부지사한테 못 들으면은 제가 알 길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변호사도 모르는 사이에 뭔가 이런 작업이 있었던 것 아닌가 우리는 그렇게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봉지욱 기자님. 그러니까 지금 박상현 검사가 오늘 이렇게 얘기한 걸 들어보니까 주범과 종범 여기에 굉장히 집착을 하더라고요. 주범과 종범, 그러니까 이화영 부지사를 수사에 협조하면 종범으로 만들어줄게라는 제안을 난 한 적이 없다. 그런 제안은 서민석 변호사가 했다. 그렇죠. 근데 그거는 아무런 핵심 쟁점이 아니에요. 누가 제안을 했든 말든 그게 아니라 지금 이 내용은 뭐냐면 니네가 이재명을 잡는데 협조하면 이해찬은 봐줄게 이겁니다. 네. 그리고 우리 부장님이 세상에 검사가 변호사한테 전화해서 옛날에 부장판사 하셨다고 부장님 깍듯하게 하면서 솔루션을 제시해달라. 솔루션을 제시해달라는 거. 그리고 몇 개가 있어요. 지금 보면 물어보시더라고요. 이해찬을 쭉 얘기하고 지금 뭐라고 합니까? 민주당 돈봉투 사건까지 터졌는데 이거 터지면 당이 엉망진창이 된다고 얘기해. 그리고 사모님이 그러니까 이화영 부지사의 부인이 이해찬 대표 지키려면 이거 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그러니까 그 이화영이 부인에게 얘기했다는 거 있잖아요. 네. 수사 기록에 보니까 심지어 이화영이 접견하잖아요.
그 접견 녹취록을 다 감시하고 있었어요. 어떤 얘기를 하는지 검찰이. 검찰이. 네. 어.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아 그래. 부인하고 접견을 하는데 그거를 녹음한 거를 다 녹취록으로 풀어가지고 수사 기록에 해놨더라고. 와.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서 이해찬 대표 지키려면 이거 이게 뭡니까? 정치적인 이화영의 정치적인 아버지가 이해찬 전 대표예요. 그리고 동북아 평화경제협회는 이해찬 대표가 만든 게 아니고 이화영 본인이 만든 거예요. 아. 본인이 만들고 자기 국회의원 당선되고 하니까 예. 자기가 못 맡으니까 나중에 좀 맡아주십시오 하고 사실상 이름만 올려놓은 거거든. 어. 이름만 올려놓은 건데 이 사무실을 2번을 압수수색하고 여기에 뭐 김성태 돈이 들어갔다 누구 돈이 들어갔다. 그러면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됐으면 이게 사실이면 이거 기소해야 되잖아요. 당연히 해야지. 이해찬 대표 수사했습니까? 제가 보니까 수사한 거 없던데요. 아. 사실상 자기들이 압수수색해가지고 그림을 그려가지고 협박을 아. 하고 있는 거고 여기 또 중요한 게 뭡니까? 설주환 변호사가 민주당 사람이니까요. 이 얘기 뭡니까? 설주환 변호사가 보니까 어젠가 YTN 라디오에 나와서 이화영 부지사를 회유한 검사가 회유한 거 단 한 번도 난 보지 못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게 여기서 해답이 나오죠. 설주환 앞에서 이 얘기를 했다가는 민주당이 보고가 될 거라고 이제 박상용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우리 서 변호사님은 민주당과 연계가 안 된 것 같으니까 그리고 또 본인이 얘기하잖아요. 이화영이 가장 믿는 사람이 부장님밖에 없어서요라고 얘기하잖아요. 신뢰관계자. 예. 그러니까 서민석은 민주당과 단절된 존재로 단절돼 파악하고 있고 있나 이화영이 보구나. 가장 믿고 하니까 음. 부장님이 솔루션을 만들어달라. 예. 아. 근데 이게 뭐 아무것도 아닌 겁니까? 그냥 검사가 변호인한테 할 수 있는 얘기인가요? 절대 할 수 없는 얘기죠. 네, 주범 종범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아, 누가 이제 얘기했든지 좀 말든지. 이해가 가네. 서민석이라고 하는 사람은 민주당이랑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이야. 그때는 그랬죠. 그때 그랬잖아요. 예. 근데 만약에 지금 박상용 입장에서 이재명 잡아놓기 위해 가지고 회유가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민주당 사람이며 예. 만약 현근택 이런 사람이면 안 되지, 안 민주당에 되지. 이걸 들어가면 난리가 날 테니까. 아. 그래서 서민석을 공략했던 거네. 이해관계가 없다고 판단하고. 자, 검사님. 이게 다른 걸 다 떠나서 검사와 변호사가 가능한 대화라고 보세요? 다른 거 다 떠나서.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한번. 그러니까 사실은- 어차피 나랑은 생각 다른 사람이니까. 말 좀 하게. 네. 예. 그 일종의 뭐 사실상의 프리바게닝을 하는 경우가 많은 건 사실인데 이 없는 거를 만들어내는 거는 프리바게닝이라고 할 수가 없죠. 조작이죠. 그거는 선을 넘는 거고 네. 이제 그 영미 쪽의 프리바게닝은 아예 그 제도화돼 있고 우리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지. 이제 공범에 대한 수사 협조를 하면 마약 사건이 이제 그런 게 제일 많은데 마약 사건에 대해서 이른바 상선을 위해 자기 불면. 공급해준 사람에 대해서 불면 좀 형량을 낮게 받을 수 있게 공적 조서를 작성해서 법원에다 보내줘요. 그건 뭐 마약 수사에선 제일 많이 하는 거고 예. 아니면 부패범죄 수사와 관련해서는 그 어떤 뇌물이나 돈 전달자에 대해서 본범에 대한 수사를 협조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는 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방법으로 하는 단순 전달자는 좀 신병을 불구속으로 해주는 그런 거는 많이 하긴 하죠. 근데 이거는 듣기에 따라서는 없는 걸 만드는 방향 같아. 그렇게 안 들을 재간이 있나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선을 넘는 거지. 그거는 그렇습니다. 프리바게닝이라고 보기가 좀 어렵죠. 말씀드릴게요. 네. 그 김영남 검사님께서 잘 말씀하셨다시피 이 사건에서 핵심 얘기는 필요한 진술을 정해놓고 그렇죠. 이재명과 300만 불을 연계시키는 진술. 네. 그게 필요하다고 하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수사에서 뭘 발견했는데 이거 뭐야? 이거 제대로 말해. 이런 게 아니라요. 자기들이 원하는 진술을 정해놓고 이 진술을 해주면 무언가 다른 혜택을 주겠다. 그렇죠. 라는 것. 이게 핵심, 이 사건의 핵심 그게 문제입니다. 핵심입니다. 딱 그리고 거기에 다 맞아떨어지는 정황 맞아요. 녹취가 나오고 있는 과정이야 예. 지금. 그리고요 또 한 가지 주범 종범 얘기로 계속 이제 본질을 흐리려고 하는데요. 네. 그러면은 이미 진행 중인 법카 사건 덮어주겠다. 가족들 수사 안 해서 구속 안 시키겠다. 네. 또 이해찬 대표 수사 수사 진행 안 안 하겠다. 하겠다. 이건 뭔데요, 그럼? 이게 제가 제안한 건가요, 이게? 그렇지. 나 네. 자, 뭐 서민석 변호사를 왜 불렀냐, 다들 또 이런 분들도 글을 올리는데 네. 이 녹취가 서민석 변호사를 통해서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쩔 도리가 없어요. 이거는 반드시 그만하겠습니다. 네. 아니 저도 사실은 뭐 이제 갑자기 녹음 파일을 발견했다고 저랑 제가 여기서 얘기했잖아요. 서민석 변호사가 뭐 디지털 포렌식을 한다고 알아보고 있고 거기서 박상용 육성이 나면 이 사건 끝난다라고 이 자리에서 제가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녹음 파일이 나왔는데 저도 사실은 반신반의 원래 갖고 있었던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도 했는데 실제로 설명을 하셨잖아요. 기자회견 때 네. 캠프의 관계자가 젊은 친구가 폰을 뭐 이렇게 하다가 받아 제가 그게 사실인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사실이에요. T전화를 쓰신 것 같아요. T전화가 뭔지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SK텔레콤. 일반 우리가 앱에 그냥 기본으로 깔리는 기본 앱 전화
전화가 있고 T 전화가 있는데 네네. 그러니까 기본 앱 전화에서 통화를 하면서 녹음을 하게 되면은 그 음성 기록 그 녹음 파일이 저장되는 데가 있어요. 공간이 달라요. T 전화는 별도의 녹음 파일, 그러니까 T 전화 앱 자체에서 녹음을 해서 저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앱 하나를 지운 거죠. 나중에 이제 본인도 현근택 변호사 압수당하고 이러니까 본인도 이제 수사받고 압수당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T 전화에 있던 그 폴더에서 나온 건 맞더라고요. 아, 그거는 사실로 확인이 네, 됐군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 저도 이제 반신반의해서 확인해봤는데 그건 맞는데 그리고 네. 뭐 선거에 이용하려고 한 게 아니냐? 예를 들면 2022년 3월 6일에 뉴스타파가 김만배 신앙림 녹음 파일 보도했죠. 네. 그것 때문에 나중에 야 니네 대선에 영향 미치려고 이거 대선 직전에 보도한 거 아니야? 3월 6일입니다. 저희 보도한 게. 네. 근데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고 했으면 사전 투표가 언제 했습니까? 3월 4일과 5일에 했어요. 그 전에 했다. 역대 대선에서 가장 큰 사전 투표일이었기 때문에 그 전에 하는 게 맞죠. 이거를 만약에 본인 선거에 유리하게 하렸으면 제가 볼 때 만약에 저라면 한 3주 전에 2, 3주 전에 했을 것 같아요. 제가 네. 말씀드릴게요. 그 지난번에 왜 제가 그 정청래 대표 법률 특보로 임명됐다가 네. 뭐 진술 회유 조작 변호사라고 낙인 찍혀서 사퇴하지 네, 않았습니까? 제가 아주 거기에 앞장섰습니다. 예, 예. 아, 이거 죄송해요. 아까 서운하다고 한 거. 네,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 예, 네. 오늘 반론할 기회를 주셔서 고맙다는 네. 뜻이었어요. 예. 그런데 만약에 제가 이 녹음 파일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면 내 선거를 위해서 법률특보라는 직책이 굉장히 중요한데 네. 그때 해명하면서 내놓지 왜 지금까지 있겠어요. 만약에 그리고 선거에 써먹으려고 했다면 경선 일정이나 경선 룰이 잡히기 전에 내가 써갖고 유리하게 써야지 경선 일주일 남겨놓고 이걸 하는 마부가 어디 있겠어요. 네. 아니 진짜로 최영재 씨 보세요. 내가 처음에 문자를 서 변호사한테 뭐라고 보냈어? 한번 읽어주세요. 그거 지금 보이는 거. 예, 요거요. 폭로자. 네. 예, 폭로자와 조작 공범은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진실 폭로가 아닌 본인 선거에 이용하는 목적이라면 벌 받을 겁니다. 제가 이렇게 보낸 거예요. 아, 그러니까 아. 공개하면 다음에 KBS 네. 보도 나온 날, 예. 다음 날, 네, 아니 보도 나오고 아, 나서 보도 나오자마자 이거를 저도 그렇게 의심을 한 거예요. 이렇게 딱 보내고 좀 알아보니까 아 이게 아니구나라는 얘기를 한 거죠. 네. 또 하나는요. 제가 이제 백정아 사모님한테 문자 보낸 게 있어요. 이화영 변호사 부인입니다. 예, 예. 아, 이화영 부지사의 부인이시죠. 아, 이화영 부지사의 네. 부인. 예, 예, 예. 네.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3월 5일 날 제가 백은종 씨가 하는 서울의 소리 그 방송에 출연을 하고 또 검찰에서 조사받고 내려가는 길에 사실은 사모님을 만나서 핸드폰을 맡겨서 포렌식을 맡기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은 청주에서 알아보니까 마땅한 데가 없고 불가능하다 그래서 사모님한테 여쭤봤더니 사모님이 우리가 잘 아는 데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겠다 해서 제가 문자로다가 사모님 오늘 핸드폰 드리고 싶은데 왜 연락이 안 되세요? 하는 문자도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까지도 포렌식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었어요. 네. 찾으려고.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사실 뭐 매불쇼는 뭐 그게 관심이 없어요. 이거는 이런 얘기 중요한 게 그만해. 아니에요. 제가 말씀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이 녹음 파일 자체를 조작했느냐 아니냐, 그렇지, 이 음성을 그거는- 만들어냈느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지금 짜깁기를 했다 그랬는데 짜깁기 만약에 필요에 따라서 내가 편집할 수 있잖아. 이걸 우리가 1시간 내에 틀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근데 나온 것만으로도 끝났잖아. 나온 것만으로도 솔직히. 판단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뭐가 필요하냐고. 뭐 애원을 하잖아. 네. 박상용이가 애원하고 우리가 타임라인대로 우리가 봤잖아요. 봉지욱 기자님. 그러니까 나는 본질만 얘기하자는 거야. 나는 우리 뭐 변호사님은 서운할지 모르겠지만 변호사님 선거는 알아서 좀 띄워주시고 저는 솔직히 관심이 없어요. 지금도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 판단이 다 다릅니다. 다르죠. 평가가 예, 다르고. 맞습니다. 예. 그 얘기는 전 하고 싶지 않다. 왜냐? 본질이 사라지니까. 아, 이거 중요하죠, 진짜.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제 서영교 의원도 매불쇼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해찬 전 대표와 관련된 이 부분 서영교 의원이 확인을 해보니까 사실이 좀 아니다. 아, 그거는 봉지욱이 더 잘 알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그냥 법 절차에 맞춰서 후원을 했던 후원금이 그렇죠. 있어요. 네. 네. 그거를 막 억지로 짜맞춘 거야. 아니, 그조차도. 김강민 변호사가 저랑 나왔을 때 정확히 얘기하더라고요. 얘기했었어. 검찰에서 강압 그것도 또 강압 수사를 하고 네. 그 상납했다는 거 자료를 수사관이 만들어서 제시해서 인정하라고 하니까 강압 수사에 그냥 거의 어쩔 수 없이 사인했는데 그 법정에 와서 그 돈을 줬다는 분 있잖아요. 지금 참 네. 이분이 지금 법정에 와서 야 나 그때 검사랑 수사관이 하라는 대로 했습니다라고 폭로를 해버린 거예요. 네. 이게 지금 이런 상황인데 예.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검찰이 뭐 매달 얼마씩 줬다라고 이미 답을 딱 정해놔. 그렇죠. 그런 다음에 다른 데에 쓴 돈도 그 날짜를 끌어다가 그렇죠. 이해찬 총리한테 네. 준 것처럼 짜맞췄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녹취에 나오는 박상현 검사가 하는 얘기가 사실이 아니다라는 그런 얘기. 혹시라도 높아지면서. 아, 혹시 네. 또 오해하실까 네, 봐. 네. 진짜 뭔가 잘못이 있는데 수사를 안 한 것처럼 그렇죠, 느껴질까 봐. 그렇죠. 그건 네. 아니라는 겁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혹시 이 사단법인 동북아 평화연대가 지정 기부금 단체로 지정된 곳이에요?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압니다. 그러니까 동북아 평화 그러면 그 경제 후원금으로 들어간 돈은 후원금 기부금 다 돼요. 그건 그건 지정단체. 그러니까 네. 지정단체면 이제 기업이나 이런 사람들이 거기 후원금을 하면 나중에 이제 좀 세액공제나 이런 네. 혜택이 있으니까 네. 그거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런 돈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그 공식 후원금. 기부금을 네. 한 건데 그걸 가지고 지금 사실은 이거 이화영에게 가장 약한 고리는 이해찬 전 대표니까 그렇지. 아킬레스건을 건드린 거죠. 그렇겠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통화하고 나서 6월 12일경에 그건 더 세게 얘기합니다. 이 쌍방울에서 이렇게 북한에 돈 주고 이런 거 그리고 북한에 들어가려면 돈이 필요합니다라고 이재명 지사에게 보고를 했다고 진술해요. 그때 6월 12일에. 근데 6월 18일경에 또 뒤집어 버려. 아 맞아요. 또 뒤집어 버리니까 그 다음 이 지금 통화 녹음 2개 공개됐잖아요. 지금 들으신 거는 2023년 5월 25일. 그렇습니다. 6월 18일에 또 뒤집으니까 6월 19일에 또 서 변호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예. 흡수를 하는 거예요. 네, 맞아요. 맞아요. 거의 눈물을 흘리기 직전이더라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자 그리고 우리 봉지욱 기자님, 그 뭐 대북 사업 관련해서. 아니 근데 뭐 이렇게 불러놓고 그거밖에 안 묻습니까? 뭐 녹음 파일이 몇 개 더 있냐, 다른 내용 뭐 없냐 이런 거 안 묻습니까? 아니 그 더 있다면 뭐 1시간 넘었잖아. 나 다 알고 있는데. 그거 알아서 하시겠지. 그거는. 시청자들은 모르니까. 아니요, 그거 다 알아. 그런 걸 안 묻지. 그거 알아서 하시겠지. 왜냐면 내가 또 뭐 하면 자꾸만 댓글에서 세탁소 돌린다. 이러니까 나는 이러면은 정말 너무 스트레스야. 왜냐면 난 본질 빨리 좀 집중하고 싶은데 자꾸 이 에너지가 분산되는 게 싫은 거예요. 네, 저는. 본질로 돌아가시죠. 예, 아이고, 말씀 얘기해 주셔서. 왜냐하면 지금 대한민국 언론에서도 박상용이 불러가지고 지금 본질을 흐리고 있잖아. 그것 때문에도 진짜. 나는 괴로운데 지금 우리끼리도 그래버리면 내가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예. 네. 예, 그러니까 좀 얘기 좀 더 해주세요. 저도 잘 모르는데 지금 아마 국정조사를 앞두고 있어서 이게 조금씩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국정조사에서는 뭐 훨씬 더 많이 나오고 아마 증인으로 나가시죠. 네. 나가시고. 아, 증인으로 네, 나가세요? 그 증인으로 채택됐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국정조사에서는 아마 그 5월 25일하고 6월 19일 네. 통화는 아마 풀 버전으로 다 틀지 않을까 싶고요. 음. 예, 저는 그걸 원해요. 근데 네. 이제 그 국정조사위원회에서는 자기네들 아직 시작도 하기 전에 다 나가면 안 된다. 뭐 이런 입장이신 것 같아서 아. 조금씩 그 하고 네.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통화를 5월 25일 그리고 6월 19일 말고도 다른 날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뒤로도 통화한 것 같아요. 네. 네. 아, 근데 한 거 같아요라는 거. 심지어는 네. 아니 저도 그때 이제 지금 3년이 지났어요. 아니, 그러니까 파일은 없다는 말씀인가요? 파일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는 아. 것 같아요. 예. 저도 왜냐하면 지금 여러 가지로 바빠. 선거 얘기하면 안 되니까 예, 바빠가지고 그냥 발견하는 대로 앞에 거부터 이제 막 까보고서 지금 또 네. 보내고 하는 중이에요. 아, 네, 예, 예. 그런데 심지어는 그런 얘기도 했었어요. 박 검사가 저 사임하고 나서 전화를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왜요? 그랬더니 나 다 끝났는데 그랬더니 면회를 또 가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이 부지사 너무 위험해 보이니까 가서 위로 좀 해주고 혹시 무슨 이상한 그 저기 생각하시는. 아, 네. 그러니까 자기도 지금 그래놓고 걱정이 된 거예요. 아. 그래서 내가 굉장히 칭찬했어요. 아유, 역시 공무원이 다르시네. 피의자 걱정도 하고. 그래서 제가 이 부지사 한 서너 번 찾아갔었거든요. 근데 너무 많이 찾아가니까 안 되는 것처럼 그 수원구치소에서 사임한 변호사 그만 찾아오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이게 사임을 한 상태면 예. 비선임 접견이 되는 예, 거잖아요. 예, 이게 예. 선임이 안 된 변호사니까. 그래서 그렇게 그렇게 여러 여러 번은 위로하고 그다음에 이제 아주 굳건하게 지키시라. 나하고 약속한 대로 굳건하게 가시라 하고 그런 말씀 드리러 갔었는데 그때 구치소에서 오지 말라 그래서 못 갔어요. 아니 우리 변호사님 말씀이 맞다면 이 박상용이는 진짜 잔인한 인간이야. 이자가 자기가 괴롭혀가지고 맞아요. 완전히 이화영 부지사가 지금 극단적인 선택 예를 들면 이상한 선택을 할 수도 있다라는 위험을 감지했다는 거잖아. 지가 괴롭힌 거잖아. 근데 이화영 부지사가 걱정된 게 아니야 얘는. 만약에 뭐 잘못되면 수사 날라가니까 이재명 못 잡으니까 그게 안타까우니까 달래주라고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뭐 지금 대척점에 서 있는 박 와. 검사를 갖다 옹호할 건 아니지만 사람의 마음은 모르는 거잖아요.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지금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예, 예. 네. 그럴 수도 있어요. 그죠? 와, 아니 본인 때문에 이렇게 괴로운 거 아닙니까? 그거는 뭐 부인할 수 없는 부분 아닙니까? 자기 때문에 위험한 건데 그거 어. 괜찮냐고 막 위로해달라고 그러는 게 이상하잖아요. 와, 진짜. 또 박성용 왜 편 드세요 갑자기? 시원하다. 묻고 싶었어. 아니 그때 그 공판을 하면서 그 수원 법원에 그 관람하셨던 기자님들을 많이 이제 친하게 됐어요. 근데 그 기자님들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이화영 부지사 너무 외롭고 힘들어 보인다. 왜냐하면 아무 변호인도 없이 혼자서 제 법정에 나온 게 한 한 번인가 두 번 있었거든요. 그때 이 부지사가 너무 외롭고 힘들어 보였다는 거예요. 기자님들이. 그래서 저도 이제 좀 찾아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 했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봉지욱 기자님 시간이 좀 많지가 않거든요. 조폭. 그거는 우리끼리 할 건데 네. 이거는 안 해도 되나요? 이혼한 부분? 이거는 이건 안 해도 되고. 아니 이거는 제가 보니까 잠깐 보여주세요. 이게 이제 박상용이 아까 녹음 파일에서 국정원 문건 나와서 게임 끝난 것처럼 얘기를 하잖아요. 전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게 국정원 문건 이걸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 보면 명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북이호남 쌍방울의 대북 사업 이용 주가 조작 시도 언급 이렇게 돼 있죠. 예. 이렇게 그러니까 그 본인의 수사 내용 공소 사실과 반대되는 그걸 뒤집을 수 있는 것들이 국정원 문건에 있다고 제가 이걸 다 공개를 했잖아요. 네. 근데
보면 정찰총국 리오남이 지난해 3월경 그러니까 2019년 3월경 남북경협연구소 대표 김한신에게 대북 사업으로 쌍방울 계열사 주가를 띄워주는 대가로 수익금 일부를 받기로 했다며 쌍방울이 수익금을 일주일에 50억 원씩 전달하도록 할 테니 국내 백화점 상품권을 구입해서 중국 선양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라고 김한신이 국정원에 보고를 한 겁니다. 이렇게 네. 보고를 한 거죠. 네. 근데 우리 김한신 선생님이 2024년에 제가 이제 취재를 해서 보도를 했는데 검찰에서 김한신을 부른 거예요. 제 보도 직후에. 네. 김한신 압박을 합니다. 김한신 대표는 당시에 굉장히 말기암 암투병 중이었어요.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요? 제가 이번 국정조사의 정말 핵심적인 증인이라고 그랬는데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마침 그때 이제 제가 찾아보니까 한 30분가량 저랑 통화한 게 있습니다. 통화한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이 김한신의 이 증언이 그러니까 저랑 직접 통화를 한 거니까 이건 법정에 나가도 이제 증거가 되거든요. 근데 요거에 대해서 이제 국정조사에서 공개를 하기 전에 제가 다음 주에 한번 시간이 되면 김한신이 말하는 쌍방울 사건이 뭔지 그 내막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성태나 이런 사람들은 돈 주고 리오남 만나잖아요. 김한신은 그냥 리오남 그냥 만납니다. 그 정도로 오랫동안 신뢰관계가 있는 사람이고 그런 상황인데 지금 돌아가셨으니까 마지막 남긴 그 인터뷰를 통해서 사건의 전말을 제가 이제 다시 봤어요. 옛날에 했던 인터뷰 봤더니 야 이거는 지금 보도하면 크게 의미가 있겠다라는 게 있어. 그럼 다음 주에 아니 이 문건만 봐도 대북 송금이라는 것은 이재명 지사를 위한 대북 송금이 아니라 그렇죠. 쌍방울의 주가 조작을 위한 대북 송금이라는 게 딱 나오지 그렇게 나와 않습니까? 그때 이제 그 아까 들으신 그 녹음 속에 마치 그 국정원 문건을 보고서 유죄에 가까워진 것 아니냐 하고 말하는 게 있잖아요. 네. 그때 나온 국정원 문건은 그 이화영 부지사가 뭐 북한한테 스마트팜을 건설해 준다고 약속했는데 안 지켜서 뭐 그랬다라는 내용이고 그래서 그것만 있을 리가 없다라고 판단해서 우리가 계속 국정원 압수수색을 더 해달라고 요구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추가로 나오게 된 그렇습니다. 거죠. 네. 근데 방금 말씀하신 그 녹취는 저희가 오늘 안 들었어요. 네. 예. 네. 그 아니 부분. 근데 앞전 처음 들은 것도 국정원 나옵니다. 그거 나오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걸로 설득을 해달라고 그러는 건데 지금 중요한 것은 법원에서 이런 문건을 이게 증거잖아요. 네. 그 판사가 신진우 부장판사 싸그리 무시했어요. 와. 이게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국정원 그 블랙 요원이 작성한 2급 기밀 문건에도 있어요. 2급 기밀 문건에 결재하는 국정원장입니다. 거기도 안부수란 사람을 협조자로 고용하다가 우리가 이 사람을 그만 잘라야겠다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안부수와 쌍방울이 붙어서 주가 조작을 하면서 국정원을 팔아먹고 다닌다. 그 내용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서민석 변호사님과는 여기서 좀 인사를 나눌까 하는데요. 끝으로 이 얘기 안 하면 또 어디 가서 저한테 서운하다 가실까 봐. 미안합니다. 아주 짧게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한마디만 할게요. 저 판사 시절에도 우리법연구회 회원이었거든요. 네. 저 우리법연구 회원이었고 뭐 그래서 지난번에 김상환 그 법원행정처장이 공수처장 후보로 저를 추천했던 거예요. 네. 그랬던 사람이 그 뭐 무슨 윤석열 정권에 부역해서 뭐를 뭐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을 뭐 회유하고 조작할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예, 그 점은 좀 믿어주시고요. 이화영 부지사와 이재명 대통령은 무죄예요. 적어도 대북 송금에 대해서. 네네. 그래서 이 부지사에 대해서는 재심이나 공소 취소 또는 가석방 이런 것들이 좀 이루어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7년 8개월형 중에서 이미 반 이상 복역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공소 유지 여부에 대해서도 좀 심각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그 변호사님에 대한 평가가 이렇게 좀 갈릴 수밖에 없는 것은 이화영 부지사의 가족분들이 그런 이제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 가족이 문제 제기를 하니까 그 말에 힘이 실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오해할 측면. 수 있는 상황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거는 또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아직 우리 변호사님에 대한 평가와 판단이 아직은 좀 헷갈리는 상황입니다. 제 마음을 사과드리겠습니다. 또 말씀드릴 기회가 생길 겁니다. 알겠습니다. 서민석 변호사였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시 한번 또 정리합니다.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차기 대선 주자 이재명을 크게 세 가지 방법으로 제거하려고 했다. 네. 첫 번째가 이재명 조폭 연루잖아. 조폭. 그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볼까 하는데 참 이거 들여다볼수록 진짜 영화 같습니다. 조폭 사건을 들여다봤더니 조폭이 윤석열 후보 선거 운동을 했어. 근데 그거를 이재명 후보로 뒤집어 씌웠어. 대장동도 마찬가지지. 대장동으로 이재명을 잡으려고 했잖아요. 네. 그런데 그걸 들여다봤더니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일당의 수사를 덮었다는 의혹이 터져 나왔잖아. 이런 영화가 어딨냐. 영화보다 더해. 영화보다 더하지. 예. 조폭연루 알고 봤더니 윤석열 후보를 조폭들이 도왔더라. 이거는 뉴스타파가 취재를 해서 깔끔하게 또 보도를 했더라고요. 예. 간략하게만 요거
하고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조폭 연루설의 그림은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재명이 국제 마피아 이준석이라고 있어요. 이준석. 국제 마피아 조폭 이준석으로부터 이재명이 수십억 원을 받았다는 거야. 예. 이 그림 자체는. 그런데 조폭 박철민이라고 있습니다. 네, 박철민. 조폭 박철민이 장영하 변호사에게 이재명 조폭 연루설을 제보를 했고 장영하가 세상에 유포를 합니다. 그런데 장영하가 이걸 유포한 덕으로 국민의힘 공천을 받고 총선에 출마를 해요. 예. 그런데 장영하가 거짓을 유포했다는 것으로 얼마 전에 대법 네, 유죄 네. 선고 받았어. 네. 그러니까 이건 다 가짜야. 그렇죠. 다 조작이고 요건 결론이 나버렸습니다. 박철민이 그런데 허위 사실을 전달할 때 도와줬던 조폭이 있는 거야. 그게 이제 조폭 A씨인데 예. 이 조폭 A씨가 윤석열 후보 선거를 도왔어. 야, 영화 아닙니까 이거 진짜. 이 영화입니다. 대선 직전 2022년 3월 1일에 국민의힘 당사에서 이 조폭 A씨가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예. 지지 선언을 합니다. 사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지지 선언을. 저 A씨가 조폭이야. 박철민을 도왔어. 예. 와. 그런데 이거를 도대체 누가 이거를 연결을 했을까? 예. 선거 운동을 해달라고 맡겼던 사람이 박철민의 아버지야. 아버지 사진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박용승. 요게 이제 그 조폭 박철민의 아버지인데 예. 요 사람이 전 국민의힘 성남시 의원이야. 요것과 관련해서 조폭 A씨가 직접 시인을 합니다. 예. 오디오 듣고 오겠습니다. 박철민의 아버님이 국민의힘 성남지부의 청년단으로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버님께서 이제 저한테 괜찮으면 같이 이런 활동을 좀 해달라. 그 동네에 그래도 너가 아는 동생들도 많고 형들도 있고 이렇게 친구들도 많으니까 그 청년단 활동을 해서 좀 같이 이런 활동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이제 처음에 말씀을 하셔서 그리고 저는 좋다 하고 이제 거기서 이제 그 임명장을 받고 이제 활동을 했던 건데. 뭐 시인하잖아. 이건 팩트입니다. 그래서. 네네. 아니 검사님 이런 영화 보셨어요? 영화? 뭐 비슷한 영화가 뭐 그전에 나온 적은 있죠. 근데 와. 저게 그때 대선 때 한참 먹힐 수 있었던 게 네. 국제 마피아파가 아름아름 알만한 사람들한테는 이른바 이제 속칭 맞대기라고 하는데 사설 경마. 그러니까 해외에다가 서버를 놓고 이게 과천 경마장에서 그 경마 배팅을 하잖아요. 네. 수수료가 많이 떼요. 근데 사설 경마는 좀 적어요. 그런 게. 그리고 배팅 액수에 제한이 거의 없어. 없고. 그래서 그게 사실은 도박이지. 완전 네. 불법 도박인데. 도박. 네. 불법 도박인데 사설 경마가 이게 규모가 커요. 근데 성남의 국제 마피아파가 그 사설 경마를 제일 크게 한다라는 소문이 그 전부터 많이 퍼져 있었어. 그래서 돈을 뭐 어마어마하게 벌었다라는 소문이 퍼져 있었어요. 예. 그런데 하필 성남 국제 마피아파인데 저렇게 해서 뭐 돈 사진 꺼내고 그러니까 야 저렇게 연결 이게 지역적으로도 겹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먹혀들 소지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게 누군가 기획자가 머리를 그래도 많이 굴린 거야 이게. 이게 그러니까 알만한 사람들은 이게 지역적으로도 겹치네 뭐 이렇게 생각할 여지를 충분히 만든 거거든. 네.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이게 정말 엉성했거든. 근데 그때는 이제 워낙 악마가 많이 되다 보니까 맞아요. 느낌적으로 이게 먹혔던 맞아요. 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것도 있었죠. 야, 그런데 조폭으로 이재명 후보 날리려고 했는데 그 조폭이 윤석열이 연결돼 있어. 대장동으로 이재명 후보 날리려고 했는데 대장동 윤석열. 이런 영화가 어디고 이런 억울함이 어딨어. 진짜 억울한 거. 너무 억울해 진짜. 통탄할 노릇입니다 진짜. 와 정말 이게 대단한 사건입니다. 이거 진짜. 이거 제가 앞서 이 박철민 사건하고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인물 관계도 하나 제가 이제 의뢰한 거 그거 있죠. 네. 여기 보시면 지금 밑에 국민의힘 써 있죠. 네, 국민의힘 오른쪽 박철민 부친. 박철민 부친. 박철민 부친 있고 옆에 박철민 부친과 국민의힘 있죠. 판결문상에 저 국민의힘 관계자가 A입니다. 지금 A 씨. 그리고 저 사람이 조폭인지 아닌지가 그 확인의 관건이었어요. 그 여기 그때 이제 전혁수 기자한테 며칠 전에 연락이 와서 제가 확인을 해줬는데. 명단에 있던데. 그러니까요. 그 조폭 그 성남국제마피아 조폭 명단 166명 있는 거가 김영진의 수사 기록에 있더라고요. 있더라고. 마침 있어서 이제 확인이 된 거고. 네. 2018년만 해도 지금 조폭 명단에 있던 거 아닙니까? 자기는 전직이라고는 하지만. 네. 어쨌든 성남국제마피아파가 국민의힘 관계자 성남시 수정구의 청년위원장으로 대선 캠프에서 하고 대선 끝나고도 청년위원장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계속 정치 활동을 했는데 당시에 윤석열이 당선되는 바람에 저 A 씨랑 박철민 부친 장영함 모두 기소가 되지 않았죠. 와. 아예 수사도 안 받은 거.
갖고. 그러면 이 그림을 사실 이번 뉴스타파 보도 전에 이거 만들어 갖고 오셨는데 요 그림은 이제 완성이 됐네. 완성이 됐죠. 예. 그리고 내일 여기 윤명균이라고 파타야 사건의 공범. 네. 제가 저번에 이제 정구승 변호사가 접견했다고 했잖아요. 네, 지금 구속 상태. 그리고 본인의 주장이 있었는데 이 주장을 뒷받침할 검찰 수사 보고서가 있다. 예를 들면 내가 태국에서 한국으로 가야 되는데 대선 전에 막 자기를 끌고 가려고 하니까 대선에 이용하려고 하니까 내가 대선에 이용되기 싫어서 난 대선 끝나고 가겠다라고 얘기했다고 주장했잖아요. 윤명균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네. 송환을 거부했다고. 맞아요. 근데 그 내용이 담긴 수사 보고서 확보가 됐어요. 실제로. 그 정구승이가 예, 확보를 했고 내일 와야지 그러면. 내일 정구승 변호사가 오전에 또 저 윤명규 씨를 접견을 할 거고 오늘 저한테 김영진 저 파타야 사건의 범인 김영진에게 정리된 편지가 다시 왔습니다. 훨씬 더 자세하게 정리된 편지가 왔고 지금 많은 것들이 이제 조합이 맞춰지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저희가 백날 떠들어봐야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정도까지 의혹이 불거지면 법무부에서 감찰 한번 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네. 와. 아, 그 수사 보고서 받았고 그거 그럼 내일 좀 매부셔서. 그리고 아까 그 관계도에 보면 이준석 포마 트레이드 이준석 네. 이준석 대표 지금 교도소에 있는데 대표의 변호인이 또 연락이 왔습니다.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와서 2018년 4월 김영진이 베트남에서 검거돼서 압송되기 전에 한국으로 압송되기 전에 2017년에 이미 이준석이 서울중앙지검 수사를 받고 있었거든요. 그 인터넷 도박 사이트 해외 인터넷 도박 사이트 그걸로 받고 있었는데 그때 이준석에게도 검사가 이재명 뇌물상납 불어라 압박과 회유가 있었다. 김영진이 검거돼서 오기 전에 이미 2017년 말 와, 윤석열 오래된 서울중앙지검장 때 그리고 한동훈이 4차장인가 그랬을 거예요. 3차장. 네. 3차장일 때 당시에 검사 이름까지 지금 나오거든요. 특정이 돼요. 와. 네. 그리고 411호실인 것 같아요. 중앙지검 네. 당시에 네. 호수 검사 이름 다 특정되고 이준석도 그렇게 얘기하죠. 김영진을 면회간 김영진의 그 성남 국제 마피아바 선후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선후배들이 김영진과 접견을 했고 서신을 주고받았을 거 아니에요. 참고인으로 이 국제 마피아파를 싹 불러가지고 이재명을 잡돌이하려고 했다고. 2017년에. 네, 17년 말에. 17년 말에. 그거는 김영진은 와서 이제 그 후배들한테 들은 거죠. 아니 그때 네. 중앙지검장이 윤석열인가 그때도? 윤석열. 와 이거 엄청 오래된 작업이네. 2017년 말에. 그러니까 관련해서 이준석 측에서도 지금 자료를 많이 보내겠다고 하니까 자료가 오면 종합해서. 네. 그러니까 애초에 싫었던 것 같아 그냥. 이재명이 싫었던 것 같아 그냥. 이재명 제거, 조국 제거 뭐 이렇게 간 게 아닌가. 2017년. 와. 정말 어질어질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진실이 수면 위로 떠오르는 과정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는 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녹취 하나로 수사의 본질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불붙었습니다. 과연 정상적인 수사였을까요? 아니면 압박이었을까요? 이화영 전 부지사 수사 과정에서 박상용 검사와 관련된 통화 녹취가 공개됐고 이를 두고 해석이 크게 갈리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원하는 방향의 진술을 유도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특정 사안을 정리해줄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비판하는 쪽에서는 이를 압박과 회유가 결합된 구조로 보며 주변인 수사를 언급한 점을 들어 진술을 끌어내기 위한 압박 아니냐고 주장합니다. 반면 검찰 측은 녹취가 일부만 공개돼 맥락이 왜곡됐고 정상적인 수사 과정이었다는 입장입니다. 결국 핵심은 하나입니다. 이 진술은 자연스럽게 나온 것인가? 아니면 압박 속에서 나온 것인가?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상용 검사와 서민석 변호사의 녹취록이 폭로되었습니다. 윤석열 검찰의 이재명 죽이기 실체 1단이 최모 씨 영장 청구를 못하게 하고 있다. 동그라미 씨는 몇 번 더 부를 거다. 네모 씨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는 없을 거다. 마름모 씨 부분은 일단 수사는 안 하고 있다. 원하는 진술을 하지 않을 경우 이화영 주변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강력한 수사를 하겠다는 협박입니다. 이화영의 주변을 때려 이화영을 굴복시키고 원하는 진술을 받아내겠다는 폭력입니다. 검찰은 이재명 죽이기를 위해 370여 차례가 넘는 압수수색을 자행했습니다. 김혜경 여사, 아들까지 가족과 주변인을 탈탈 털었습니다. 조국 대표를 향해서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표적 수사는 검사 한 사람이 그림을 그리고 실행할 수 있는 수사가 아닙니다. 윗선 수사가 필수입니다. 수원지검 6형사부장 김영남, 차장검사 김영일, 지검장 홍승욱, 검찰총장 이원석, 법무부 장관 한동훈, 대통령 윤석열, 이들의 죄가를 반드시 밝히고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이 영상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정중히 부탁드립니다.